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US 스틸 공장에서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25% 관세는 허점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피할 방법은 없다며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체계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국 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 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강화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가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4월 상승률은 2.1%로 연준 목표치에 근접하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 영향은 지표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하기에 시장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는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국민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향후 5년, 아니 그 이상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이 특집 방송을 통해서 후보들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내일의 선택이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금리, 산업 정책은 물론이고 요즘 뜨거운 가상자산까지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4.74%를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 80%를 넘길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내일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어떠한 경제 공약들을 내놨는지 김고은 앵커가 짚어드립니다. 네, 먼저 경제 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분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법 개정과 또 주주 보호 강화를 핵심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의 책임 범위를 모든 주주로 확대를 하고 또 자사주 소각이나 물적 분할 뒤에 신주선 배정 같은 이런 예민한 이슈들을 법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가 조작이나 대주주 횡포에는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문수 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을 세일즈 대통령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을 소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직접 해외 투자에 유치하겠다라는 언급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제부총리, 그리고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등 이른바 F4와 함께 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자문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세금 정책도 꽤나 구체적입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리고 세율 인하 같은 투자 요인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장기 보유한 주식들에게는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MSCI 지수 편입, 그리고 물적 분할 시 신주 우선 배정도 역시나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거기다가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같은 주주 보호책도 함께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준석 후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소액주주 보호와 또 시장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내세웠고요. 또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물적 분할 후에 쪼개기 상장을 금지를 언급했습니다. 모회사 주가가 희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자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자사주 소각, 경영권 인수 시에는 100% 공개 매수 의무화라는 이런 제안들을 내세우면서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구조 개편안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아무래도 이 규제 기준 국가제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규제가 없는 사례를 제시를 한다면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바이오 같은 이런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법인세의 경우에는 30%를 지방세로 전환을 하고 또 최저임금 결정 권한도 지자체에게 넘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현재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경제 공약들 살펴봤는데 이 새 후보들의 그런 차이점들도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들의 이런 경제 공약 비교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제도화가 핵심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책임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MSCI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 중심의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라는 멘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주주 권익 보호 제도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 소액 주주들이 조금 더 시장에 힘차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투자자 편에 서게 된다면 시장은 성장한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의 핵심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 그리고 투자 유치가 핵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자금 유치 전략을 통해서 이 해외 투자자들을 우리 국내 시장에 끌어들이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자문기구를 설립을 하고 또 장기 보유 세제 감면, 규제 완화 기반 시장 육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 공통점인데요. MSCI 지수 편입 추진까지도 함께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친기업, 친시장의 노선으로 국내외 자금 흐름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성과 그리고 지방 분권이 핵심인데요. 아무래도 소액주주 보호를 전제로 하는 이런 법안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적 분할 제한을 제도화시켰고요. 또 경영권 공개 매수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규제 기준 국가제를 또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과감한 제도 정비를 강조를 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제도 정비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통해서 지방과 민간의 자율성을 되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접근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소액 주주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공통된 과제로 꼽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연하 앵커가 함께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특집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와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5 대선 특집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경제와 관련된 국민의 약속, 이 공약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차분하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시 부양 정책에 관한 자세한 공약사항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상법에 좀 미비점이 있다. 상법 개정안에 이른바 이제 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제 이사의 기능을 하는 것을
주주에 대해서도 그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소액 주주들까지도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을 내걸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상장회사 자사주의 이 원칙적 소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기준이 다 맞아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감사위원도 분리 선출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도록 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할 경우에도 기업 가치에 대한 공정평가. 우리가 왜 이제 오너가 또는 회사의 경영자들이 합병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분할을 결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이 소액 주주들의 이 가치를 또 훼손한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의 특징은 이런 부분입니다. 대체로 기업의 자율성을 좀 부각하겠다. 어느 한쪽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은 좀 더 효율성, 좀 세제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면서 세율도 좀 낮춰주는 그런 접근 방법이죠.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들 뭐 종합소득세 내는 분들 내셔야 되는데, 이 배당 소득세가 분리과세 안 되고 종합과세 되면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리과세한다.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장기 투자자의 세제 혜택. 세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이 내야 될 세금을 좀 깎아줌으로써 오히려 더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되겠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배당 원천 징수 세율도 차등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뭐 이익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을 조정해 주겠다. 이런 쪽의 접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세율 부분을 조정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양쪽 다 정시를 부양해서 이 코스피의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게 기업들에 조금 꼼수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LG 하학에서 LG 엔솔이 분리가 될 때도 물적 분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하학의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매우 이제 이 유념해서 유심히 보면서 그런 부분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접근 방법을 각 후보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주주들에게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세율을 좀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도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강조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공약 사항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정책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이번 대선에는 부동산 정책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잇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입니다. 세제, 그 다음에 이 건설을 하는 공급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법입니다. 임대차법이나 그러니까 임대차법, 그 다음에 세금 관련, 그 다음에 공급과 관련된 부분. 공급은 문재인 정부를 잇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세금 부분이나 이 관련 부동산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세금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이 그림은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 유권자의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투입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내야 될 세금들을 좀 더 깎아주는 이쪽 접근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공급망을 늘려야 되겠다,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 공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전세 사기 보정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청년 서민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또 하나가 조금 성격 하나 보면 대체로 경제 공약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접근 방법은 좀 보편적이에요. 어느 한쪽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편성을 통해서 전체 국민들이 좀 골고루 복지 혜택을 받는 쪽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재원 확보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관련된 정책을 다 해결하는데 한 210조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좀 더 될 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요건 이제 차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한다. 그러니까 세제 규제, 세제 규제 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세제 낮춰주고 규제 완화해 줄 테니까 민간에서 주택을 많이 지어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이트존 규제 면제 지구를 도입해서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정부 규제가 있고 또 지자체 관련 기준법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도 그런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자체에다 다 이양을 해줄 테니까 지자체의 특징은 뭐냐면 지자체 장도 선출직이죠. 그러니까 그런 또 지역 주민들의 표심 영향도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아예 좀 일어나겠다. 또 하나가 종부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을 낮춰준다 그러면은 이건 좀 김문수 후보 쪽은 많이 관련돼 있어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부족한 세원은 어디에서 확보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죠.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도 낮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원 부분이 이 이른바 이제 구멍이 나다 보니까 그럼 어디서 확보할 거냐?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또 될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올해도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도 물론 지난해에 이제 예산안 통과하고도 맞물려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정책 중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게 하나 있어요. 부동산 정책. 그게 3+3+3, 트리플 3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하면 3년 임대 지원, 그다음에 첫 아이 낳으면 3년 지원, 둘째 낳으면 3년 지원. 그러니까 이렇게 총 9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물량 자체가 많은 게 아니고 이것도 좀 제한적이에요, 조건이.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차이가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준석 후보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특징은 청년 학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체로 주택 공급도 뭐 월세, 전세 이런 부분들도 주로 청년 쪽에 집중된 공약이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공약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쪽으로 지금 공약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한 상태고요. 김문수 후보는 세제와 규제 쪽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민간 주도와 관련된 공약 사항이 많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이준석 후보 청년 쪽에 아무래도 좀 더 집중된 공약들이 많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 세제 관련된 정책들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된 부분인데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또 이 정책 접근 방법으로도 조금 더 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더 보편적으로 또 부자 정세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폭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없앰으로써 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도 하는데 자칫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세원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과세 형평성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연하게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게 상당히 이번에 네. 초점이 맞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거운동 초반부에는 이재명 후보도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할까 좀 검토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당에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너무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을 좀 표를 위해서 좀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 과열화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폐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종합부동산세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지금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과세 기준도 낮춰놨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완화.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더 완화. 그다음에 양도세 및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유지인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완화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세제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이니까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싣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 세금과 관련돼서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것은 부동산 관련 법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전세 임대차 계약을 4년을 가져가는 거 그대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은 2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전월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꺼내놓기는 꺼내놨지만 아주 이 부분이 구체적이거나 지금 일단은 이 전세 사기 관련되는 법이 5월 말로 해서 이제 연장이 되긴 됐습니다. 요즘 이미 6월 달에 접어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 1일부터 발생하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후보 모두 방안이 아직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발언상으로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많은 청년 세대들이 전세 사기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준석 후보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건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후보들 모두 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6월 1일부터 발생하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되는 공급 또는 이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놨지만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보들의 차별적인 그런 공약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도 전달해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세제 쪽은 구체적인 공약이 있지만 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산업 쪽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고은 앵커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이 어떤 산업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4대 전략 산업을 집중을 하면서 국가 성장의 축으로 삼겠다라고 밝혔고요.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 안에는 AI, 반도체, 재생에너지와 K 콘텐츠가 있는데요. 먼저 이 AI 분야에서는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을 하면서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고요. 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 같은 그런 주민 참여형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전환 체계를 구상하겠다라는 것도 구축을 해냈고요. 마지막으로는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프라부터 해서 제작 그리고 유통 전 단계에 걸쳐서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K컬처를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김문수 후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와 AI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핵심은 원전 산업 확대인데요. 기존의 설계 수명이 도래한 원전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또 SMR 기술 같은 이런 새로운 차세대 원전 기술을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입장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전기요금 반값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AI 산업에서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먼저 100조 원 규모의 AI 민관 합작 펀드를 조성을 하기로 했고요.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또 전국의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구상들이 담겨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준석 후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렇게 AI와 또 과학기술 인재에게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AI 전략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정부 조직 효율화를 통해서 데이터 확보와 또 응용 산업 확산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를 세우겠다는 그런 구상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국가 과학 영웅 우대 제도를 통해서 이런 과학 기술자들에게 포상금이나 연금 그리고 출입국 패스트트랙 같은 이런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수 인재들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합을 하고 또 ESS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전력망 안정화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해외로 이전한 이런 국내 기업들의 리쇼어링 공약 관련해서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국내 제조업 회귀와 함께 내수 기반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전통 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계획이 실현이 된다면 국내 제조업의 리레이팅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새 후보의 공약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후보의 산업 공약들 비교점들을 한번 짚어보면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AI 고속도로 구축처럼 AI 산업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또 직접 육성하기로 했고요.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 콘텐츠 산업까지 이런 문화 쪽에도 전체적인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전 중심의 에너지 안보와 함께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도 이런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 정리를 해보자면 AI 인재를 양성을 하고 또 과학기술 중심의 산업을 함께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균형 에너지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각자 집중 투자 분야에 따라서 차별화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연하 앵커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별로 산업 공약들, 포인트들 정리해봤습니다. 브리핑에서도 보셨듯이 눈에 띄는 것은 단연코 AI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시대에 도래한 만큼 후보들의 공약사항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후보별로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AI도 한번 볼까요? AI도 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은 적극적인 정부 개입, 그다음에 보편적 접근, 그다음에 충분한 재원 확보 필요. 이 부분으로 이제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세제 등 비용 삭감, 그다음에 민관이 아니고 민간입니다. 민간 활성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대한 정부 재정 건전성 유지. 이쪽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옳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을 내놓을 때는 두 가지를 다 하겠다 그러면 이제 두리뭉실해지는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이죠.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주축을 하는데 민간 투자를 100조 원 시대를 이제 개막을 합니다. 그런데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정해가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불용한 예산을 줄이고 AI 예산에 집중하겠다. 이제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이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가능하면 좋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가겠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AI 고속도로 이야기를 했죠.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부 고속도로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뭡니까? IT 고속도로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AI 고속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이게 이제 엔비디아 GPU 사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 역시 엄청난 예산입니다. 국가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AI 쪽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번에 주요 후보들이 모두 AI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적극적이에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대로 정부 역할은 없느냐 이렇게 또 대물어 보실 분들도 계시는데 정부 역할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AI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역할도 강조하고 있는데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그다음에 3대 AI 강국 도약 이런 부분인데 자 20만 명 양성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위에를 보시면 화면 위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미래 인재 양성이면서 숫자를 안 밝히잖아요. 이 이유가 왠지 아세요? 이게 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 상당히 이 양성이 논란이 됐어요. 왜? 실제로 우리는 지금 AI 인재가 많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은 많이 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숫자는 이야기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한 20만 명 양성하겠다. 그 방법은 AI 대학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저 위에 보시면 이재명 후보도 숫자 나오죠. 100조.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100조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긴 민간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것이고 이 김문수 후보는 민관 합동 펀드입니다. 펀드. 100조 원 조성 등 AI 유니콘을 지원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징 자체가 이재명 후보는 더 적극적으로 국가 주도로 가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기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학 때 한국형 소형 원전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다음 순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소형 원전 상용화가 자 원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AI가 전력 소모량이 많다. 전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전기 자동차도 그렇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우리는 아주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을 이 AI를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재명 후보와는 차이가 나는데 이준석 후보는 짧게 말씀드리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 부총리 제도를 도입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더 믹스가 됩니다. 원전도 이야기하는데 신재생에너지도 믹스하겠다. ESS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트럼프 정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리쇼링을 하겠다. 여수 산단을 간 이유도 석유화학이 이게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 중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이 국내에 있어야 된다. 리쇼링을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와 또 상당히 닮아 있는 제도도 이준석 후보는 하나 지금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AI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더 이야기하면서 AI 정책 쪽으로 특히나 좀 강조가 많이 되는 모습이고 김문수 후보도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에너지 정책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 두 후보 간의 공약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좀 더 원전 쪽에 가까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차이점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두 후보가 TV 토론에서도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더 적극적인 원전이에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만큼 탈원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전의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이재명 후보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감축 목표도 지금 이제 화면에 바로 보시면 비교가 되는데 더 상향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 이전에 뭐 아리백도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에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2030 목표 탄소 감축 목표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 에너지 고속도로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배송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좀 더 이런 부분도 더 이제 원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전 정책을 보시죠. 그러면 SMR 상용화로서 숫자상으로도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원전과 관련해서 안전한 신형 원전 개발을 병행하고 기존 원전을 활용하자. 속도 조절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분명하게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망을 확보를 하자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는 확대하면 좋은데 이건 좀 속도를 조절하자. 태양광 에너지를 뭐 논밭에서 건설했다고 해서 또 얼마나 문제가 됐었냐 이 이야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들을 보면은 확연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이 김문수 후보는 아래 부분을 좀 표를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에너지 신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발전소의 해외 수주, 그러니까 원전 수주를 상당히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뭐냐? 원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뭐 당선이 된다면은 원전 쪽을 물론 반드시 우리가 단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전 쪽이 더 적극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재명 후보 쪽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 풍력 쪽, 그리고 또 스마트 그리드, 이 에너지를 좀 전력망을 디지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AI 에너지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어서 가상자산 쪽 정책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브리핑은 김고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대선에는 가상자산 관련한 공약들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새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금융혁신과 국부 유출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자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달러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우리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디지털 자산청 신설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물 ETF 제도화와 국민연금 직접 투자 허용을 통해서 투자 접근성과 제도권 안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STO 활성화를 통해서 한국을 디지털 금융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김문수 후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규제 해소와 또 시장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핵심 공약으로는 정부 기관과 금융사들이 가상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같은 기관들도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와 함께 대통령실 산하의 암호화폐 비서관을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위원회 구성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있어왔던 일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지하고요. 또 역시나 현물 ETF 도입과 STO 법제화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포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준석 후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와 또 민간 중심 성장을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한국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또 역시나 현물 ETF
ETF와 STO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는 약간의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테라 루나 사태처럼 이렇게 무턱대고 만들었다가는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명확한 제도와 안전장치가 먼저라는 입장이고요. 또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은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ETF처럼 간접 투자 방식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새 후보들 간의 차이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스테이블 도입 여부에 관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준석 후보는 신중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그 사이에서 시장을 정비한 다음에 추진하자는 쪽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현물 ETF 제도화인데요. 새 후보 모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투자자 보호, 김문수 후보는 기관 투자 유치,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시장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관의 직접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이 기관의 직접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는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세 후보 모두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자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철학과 전략이 갈린다는 점 방금 이 비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연하 앵커가 전해주시죠. 네, 후보 간의 가상자산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크립토 대통령이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 공약상이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마다 또 차이점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상자산 쪽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크게 더 붙일 건 없습니다. 네. 다 적극적이에요. 다 적극적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 후보자 모두 적극적으로 이 코인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높아졌고, 더군다나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미국을 가상자산의 세계 수도로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고, 반면에 이제 이준석 후보는 또 MZ 세대, 젊은 세대의 지도자를 표방하는 것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게 오히려 더 이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신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 적극적이고 공통적인 점도 있습니다. ETF나 뭐 STO 같은 경우에 이제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제일 적극적이에요. 수위를 보면은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건 기재에 깔려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코인과 관련돼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규제를 주로 완화를 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규제는 완화는 하되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준석 후보이기 때문에 다 이제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관심은 있는데 그 수위로 보면은 가장 적극적인 것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가장 수위가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이제 국민연금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는 분명히 이제 좀 신중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판단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신중한 것이 나은 것이냐는 또 평가하는 유권자들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일단 후보자들이 적극적인 점들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 후보가 모두 적극적이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제도와 또 규제 완화 신중론까지 이 후보 간의 차이점 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떤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거시경제 시나리오 김고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향방이 갈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 후보의 당선을 가정한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핵심적, 확장적 재정 정책인데요. 당선이 된다면 대규모 2차 추경 편성을 통해서 소비와 민생을 진작을 하고 이 AI 중심의 그런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밸류업은 물론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 흐름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을 다소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내용 재점검과 또 검토가 먼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보수 경제 철학에 맞춰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또 규제 완화를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은 필요할 때는 대규모 추경을 단행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확대는 지양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취임 직후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또 조기에 무역 협상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출 기업들에게 정책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환율에 관련해서는 이 기업 중심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원화를 약세 흐름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인 인하가 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슬림화하고 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재정은 기존 예산 내 재편을 원칙으로 하되 AI나 반도체 그리고 ESS 관련 이런 전략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건데요. 선택과 집중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중심의 산업을 재편으로 하게 되고요. 또 금리와 환율의 경우에는 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 친화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정권의 연속성은 유지를 하되 정제된 실무 중심의 협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은 민간 자율성과 혁신 극대화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거시경제 시나리오는 연하 앵커가 짚어주시죠.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또 글로벌적으로 큰 산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치러져야 하고요. 그리고 관세나 환율 등에 대한 이 경제 정책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후보들의 경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환율은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후보자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큰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적극적인 이 재정 투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도 더 확대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앞에도 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더 소상공인들이 더 크게 좀 보편적으로 지금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부닥치게 되는 것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겠냐, 재정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부분에 이제 210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대선 결과가 나와봐야 어떻게 될지를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상당히 우리 경제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은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서둘러서 갈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대체적으로 재정 건전성, 국가가 더 어떤 재정을 투입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야 되는 세제를 좀 깎아주자. 또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자.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법인세도 24에서 21%로 내려주겠다. 이런 입장. 또 부동산 관련된 세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지만 소득세 부분도 다른 어떤 세금 관련되는 부분도 최대한 낮춰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세원 확보를 어떻게 하겠냐. 상당히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 들어갈 돈이 모는데 이게 정말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통상 관련해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K조선, 방산, 원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LNG도 있죠, 알래스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미 동맹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익을 못 챙기는 건 아니냐.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건 좋은데 중국 또 우리가 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차원에서 또 남북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이준석 후보의 특징은 대체로 청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에 맞춰져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정부 효율을 이야기해요. 지금 20몇 개가 되는 정부 부처를 16개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종의 머스크 같은 어떤 정보 효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상과 관련해서는 공동 대응을 하자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후보들하고 차이 나는 것은 이거 우리 혼자 나설 일이 아니다. 일본, 호주, 그다음에 EU, 유럽연합과 함께 미국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자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후보들의 경제 공약들, 방향성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의 이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는 후보 공약에 따른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선 하루 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서 대한민국의 내일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